햇살은 맑고 하늘은 맑았다. 5월의 결혼식 날답게 하객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정윤아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어때요? 저 예뻐요? 드레스숍 스태프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공주님 같아요. 신랑분 반하겠어요. 유나는 웃었다. 그 사람은 이미 반했어요. 몇 번이나. 그녀의 눈동자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날만을 위해 유나는 살을 빼고 피부를 관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일정을 준비해왔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모두가 축복해주는 날 이보다 완벽할 순 없었다. 그러나 행복한 착각은 길지 않았다. 결혼식 시작 15분 전 예식장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사회자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신랑은 아직인가요? 유나는 드레스를 정리하며 입장 대기 중이었다. 그때 친구 하나가 급히 달려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유나야. 진호가 안 와. 전화도 안 받아. 유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 원래 시간에 좀 둔감해. 긴장한 거겠지. 하지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다. 하객들은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비웃었다. 그리고 그 순간 신랑 최진호가 예식장에 나타났다. 그의 팔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다른 여자가 함께였다. 서미경, 유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의 절친, 들러리였던 여자. 그 여자가 신랑의 팔을 잡고 있었다. 진호가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뻔뻔했고 당당했다. 오늘 결혼 못하겠어. 미안해, 유나야. 네, 마음은 미경이한테 있어. 하객들의 탄성이 터졌다. 이게 뭐야? 유나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다. 드레스 자락이 더러워지고 화장이 눈물에 번졌다. 기자들이 셔터를 눌렀고 손님들이 휴대폰을 들었다. 누군가는 조롱하듯 웃었다. 진호는 그녀 앞에서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미경의 손을 잡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사라졌다. 유나는 버려졌다. 그날 그녀는 드레스를 입은 채 예식장에서 쫓겨났다. 밤이 되었다. 유나는 호텔 방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친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모두 진호와 미경 쪽으로 기울었고 결국 남은 건 예복, 독한 술, 그리고 복수심뿐이었다. 날 망신 줬어. 세상 앞에서, 거울 앞에서 유나는 스스로를 바라보았다. 눈 밑은 번졌고 입술은 떨렸다. 내가 다시는 이 이름으로 살아갈 것 같아. 그녀는 입꼬리를 올렸다. 그리고 말했다. 기억해, 최진호. 널 똑같이 무너뜨릴게. 네가 가장 아끼는 걸 가장 비참하게 짓밟아주지. 이튿날 유나는 집을 정리하고 사라졌다. 아무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신문에도 SNS에도 지인에게도. 정유나는 죽은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다른 이름, 다른 얼굴, 다른 정체로 다시 태어났다. 30년 뒤 인천공항 프라이빗 게이트. 고급 세단에서 내린 한 여자가 주변을 압도했다. 단정한 흑발, 고급 맞춤 수트, 주름 없는 얼굴. 이윤 대표님, 방금 입국하셨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따라붙었다. 그녀는 말없이 선글라스를 썼다. 그리고 짧게 중얼였다. 한국은 변했겠지. 하지만 내 죗값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의 손목엔 30년 전 결혼식에서 썼던 진주 팔찌가 아무렇지 않게 빛나고 있었다. 결혼식 날 이후로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다. 혼자 방을 정리하고 휴대폰을 껐고 부모님의 집도 처분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가족조차 연락할 수 없게 모든 끈을 끊었다. 어차피 세상은 내 편이 아니었다. 진호의 거짓말 하나에 모두가 나를 비웃고 떠났으니까. 미쳤냐? 지금 가출이야 뭐야. 언니는 전화를 걸어왔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유나야.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나는 다시는 그 이름으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해외로 나가는 건 어렵지 않았다. 일본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고 그 후에는 중국, 동남아, 유럽으로 옮겨 다녔다. 비자 갱신을 하며 남의 이름을 썼고 지인 소개로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밤에는 영어 학원에서 청소를 했다. 냄새나는 주방, 곰팡이, 빈방, 고된 노동 살아남는 게 목적이었다. 처음엔 생각했다.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그냥 죽어버릴까? 그러나 그런 날마다 진호와 미경의 웃음이 떠올랐다. 나를 발로 차며 비웃던 그 눈빛. 그걸 떠올리는 순간 나는 다시 이를 악물었다. 죽는 건 사치야. 나는 살아서 갚아줘야 해. 5년 뒤 나는 영어와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국제무역중개회사를 만들었다. 처음엔 번역 알바로 시작했다. 하지만 곧 사람을 읽는 눈과 거래의 타이밍을 익혔다. 거래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관계보다 이득을 챙겼다. 돈 앞에서 충성은 없다. 그걸 나는 철저하게 배웠다. 넌 사람 같지가 않아. 예전에 나를 좋아했던 남자가 말했다. 그래, 나는 더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짐승처럼, 살아서 짐승처럼 복수할 거니까. 10년 후 나는 이윤이라는 이름으로 홍콩 법인 설립에 성공했다. 해외 부동산, 면세점 유통, 명품 중개, 돈 세탁과 음지의 경계를 걷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거래를 위해선 뭐든 했다. 사랑도 잠자리도 거짓으로 깔아뒀고 그 위에 상대를 올라타게 만든 뒤 조용히 조였다. 쾌락은 도구였고 육체는 수단이었다. 넌 정말 독하다. 비서가 말하자 나는 웃었다. 독해져야 살아. 나는 그렇게 배웠어. 한국에서. 그리고 30년 후 나는 루시퍼 캐피탈이라는 글로벌 투자 펀드를 통해 한국 시장에 재진입했다. 첫 번째 타깃은 망해가는 건설사 진성그룹, 그리고 그 회사의 회장이 최진호였다. 운명의 무대가 드디어 준비됐다. 이름을 지은 지 오래다. 정윤아는 이제 없다. 내 이름은 이윤떡. 감정도 애정도 자비도 모두 버린 이름. 비행기 안 퍼스트 클래스 좌석 덧 와인을 천천히 돌리며 모니터를 본다. 진성그룹 뉴스가 뜬다. 최진호, 아들 최도윤, 부인 서미경. 한때 나를 무너뜨렸던 이름들.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속삭인다. 기다렸던 내가 가장 아끼는 걸 가장 더럽고 잔인하게 무너뜨려줄게. 도착장에 선 수십 명의 리무진과 경호원이 대기하고 있었다. 플랫이 세례던 기자들이 달려든다. 혹시 한국투자건에 대해. 나는 말을 끊고 선글라스를 벗었다. 정적던 기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혹시 한국분이신가요? 나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나는 이윤이에요. 한국은 제게 오래된 적국일 뿐이죠. 그 순간 30년 전 드레스를 입고 울던 정윤아는 완전히 죽었다. 이제 복수의 무대가 열린다. 서울 여의도 덧 진성그룹 회장실 덧 최진호는 새벽부터 눈을 떴다. 눈 아래 짙은 다크서클 수십 통에 미수금 통지서 던 회계팀장이 내민 서류엔 빨간 숫자가 줄줄이 박혀 있었다.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진호는 서류를 집어 던졌다. 경기가 꺾이고 건설 프로젝트는 중단되고 대출은 끊겼다. 은행도 정계 인맥도 다 등을 돌렸다. 그리고 그때 비서가 문을 열었다. 회장님, 드디어 그 투자자가 도착했습니다. 진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바로 들이게 회의실. 그녀가 걸어 들어왔다. 하이힐 소리, 간결한 수트 던터 레이저처럼 날카로운 눈빛, 이윤 던가 정윤아였던 여자는 한 점, 흐트러짐 없는 표정으로 진호를 내려다봤다. 진호는 자리에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먼 길 오셨습니다.
루시퍼 캐피탈의 한국 투자에 저희 진성그룹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유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리고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왜 망했죠? 진호는 당황했다. 네? 왜? 망했냐고요? 여기 재무제표 보면 1년 안에 유동성 위기 올 겁니다. 진호는 땀을 흘리며 변명했다. 코로나 여파, 정부 규제, 투자 부진, 핑계 말고 본질을 말해요. 이유는 눈을 치켜 올리며 말했다. 회사의 위기는 리더의 무능에서 옵니다. 초의 회장 본인이 문제인 거죠. 진호는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대표님, 제 진심은 하나입니다. 루시퍼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반드시 5천억. 진호는 말을 멈췄다. 네? 5천억 원, 그게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진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첫째, 경영권 포기던. 둘째, 모든 자산 내역 공개. 셋째, 당신 아들 최도윤 씨를 이사회에 올리세요. 진호의 눈이 흔들렸다. 왜 하필 제 아들입니까? 이유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웃었다. 기회는 젊은 피에게 주는 게 맞잖아요. 기존 권력은 쓸모없으니까. 진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수락하겠습니다. 그날 밤 이유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벌써 나를 못 알아봐? 진호의 늙은 얼굴이 떠오른다. 한때는 모든 걸 가진 남자. 그러나 지금은 비굴한 눈빛으로 투자를 구걸하는 자. 그렇게도 사랑했던 사람. 그렇게도 믿었던 사람. 이제 시작이야, 진호야. 나는 너를 서서히 무너뜨릴 거야. 가장 잔인하게, 가장 천천히. 며칠 뒤 도윤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회사의 새 이사 후보로서 투자자와의 인사 자리였다. 도윤은 깔끔한 셔츠와 넥타이를 맨 채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최도윤입니다. 이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는 그 얼굴을 본 순간, 한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눈이 진호와 닮았다. 하지만 어째서 저 눈동자는 그때 내 것과 비슷하지? 이유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다. 기대하고 있어요, 최도윤 씨.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덧네. 아버지를 무너뜨릴 열쇠는 바로 너야. 그날 밤 도윤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가 별말을요? 그런데 처음 뵙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유는 웃었다. 가끔 그런 사람 있죠? 낯설지 않은 사람. 혹시 예전에. 이유는 그 말을 끊었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과거는 의미 없죠. 그러나 그녀의 과거 능을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윤은 예민한 눈을 가졌지만 사람을 속이는 법은 배워본 적이 없었다. 그게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최도윤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이유는 회의가 끝나자 곧바로 도윤에게 다가갔다.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아, 아직요. 뭐 좀 먹으러 가려던 참이었는데. 좋아요. 같이 가요. 압구정 한복판, 은밀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예약된 룸톤, 향기로운 와인, 부드러운 조명. 그녀가 준비한 세팅이었다. 도윤은 긴장한 듯 넥타이를 살짝 풀었다. 이런 데는 처음 와봐요. 그래요? 이유는 와인을 따르며 웃었다. 잘 어울려요, 정장 입은 모습도. 그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대표님은 이런 데 자주 오시나 봐요. 글쎄요. 누구랑 오느냐가 중요하지. 어디든 다 똑같아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잔을 들었다.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야 하니까 잘 알아야죠, 서로. 도윤은 그녀가 주는 시선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직선적이었다. 도발적이면서도 단정했다. 뭔가를 감추고 있는 듯. 그러나 확신을 주는 그런 눈. 사실 그가 입을 열었다. 처음 뵙고부터 이상했어요. 뭐가요? 낯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끌렸어요. 이유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신의 손등 위에
그의 손을 올렸다. 느낌은 틀리지 않아요. 내가 원해서 부른 거예요, 도윤 씨.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그녀가 원하던 파문이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죠? 왜 감정이면 안 돼요? 대표님은 제 아버지와 사업 이야기를 하는 사이니까. 그녀는 손을 치우며 천천히 말했다. 난 당신 아버지와 이해관계로 연결된 사람이에요. 당신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그녀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 손의 온기, 그리고 목소리. 내가 원해서 부른 거예요. 도윤은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카톡엔 그녀의 프로필 사진이 보였다. 검정 재킷에 짙은 루즈, 날카로운 턱선 도무지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그 얼굴. 그리고 문득 그는 자신의 입에서 이상한 한마디가 흘러나오는 걸 들었다. 보고 싶다. 며칠 후 이유는 의도적으로 그를 다시 불렀다. 이번엔 저녁이 아닌 심야 드라이브. 이 시간에 어디 가는 거예요? 도윤이 물었다. 비밀스러운 곳. 그녀는 남산을 넘어 도심의 불빛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차를 세웠다. 라디오에선 재즈가 흐르고 있었다. 이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들이 날 보면 두 가지 말을 해요. 어떤 말이요? 차갑다, 독하다. 그런가요?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근데 도윤 씨는 나한테 따뜻한 눈으로 봐요. 그게 위험한 거 알아요? 그 순간 그녀는 도윤의 손을 잡았다. 확실하게, 천천히, 그리고 놓지 않았다. 그날 도윤은 그녀의 방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유는 문 앞에서 도윤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그의 넥타이를 풀었다. 긴장하지 마요. 난 지금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정말요? 거짓말은 싫어해요. 그녀는 도윤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허리에 얹었다. 그는 눈을 감고 그녀의 숨결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침대에 나란히 누운 도윤은 행복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이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속으로만 아주 조용히 말했다. 넌 지금 내 장기 중 하나일 뿐이야. 보고 싶었어요. 도윤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다. 유나는 책을 덮고 그를 바라봤다. 그 눈엔 감정이 없었다. 하지만 표정은 부드러웠다. 이렇게 자주 보면 질릴 텐데. 전 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윤은 유나의 손을 잡고 입을 맞췄다. 빠졌군. 이제 완전히 넘어왔어. 유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어느새 자신이 스스로 찾아오고 스스로 안기고 스스로 감정을 털어놓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가 무장 해제될수록 유나는 날카로워졌다. 아버지랑 요즘 어때요? 그녀가 물었다. 도윤은 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거리를 두고 있어요. 저한테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사 자리에 앉히더니 기대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좋은 기회잖아요. 하지만 그 기회가 아버지의 빚 갚기 수단이라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도윤의 무릎 위에 손을 얹었다. 그래서 더 잘해야죠. 네가 성공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무시 못할 거예요. 네가요? 그래, 내가. 그녀는 실수처럼 말했지만 그건 의도된 고의였다. 거리를 조금 더 가까이 좁히는 단어의 선택. 그날 밤 또 그들은 함께 술을 마셨다. 유나는 조금씩 취한 척을 했고 도윤은 그런 그녀를 침대에 눕혔다. 피곤하죠? 이젠 좀 쉬어요. 그녀는 눈을 반쯤 감은 채 도윤의 손목을 잡았다. 가지 마요. 지금 나 혼자 두면 안 돼요. 도윤은 대답 대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녀의 향기가, 온기가, 표정 하나하나가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며칠 뒤 덩크 도윤은 이사회 회의에서 아버지의 대립 세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지금은 공격보단
방어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는 유나의 조언을 그대로 옮겼다. 그녀는 회의실 한쪽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잘하고 있어. 아주 잘 길들여지고 있네. 그날 저녁 이유는 도윤을 초대해 저녁을 함께했다. 직접 요리한 스테이크, 와인, 캔들 등 모든 것이 완벽했다. 오늘 회의에서 진짜 멋졌어요. 도윤은 웃었다. 대표님이 조언해줘서 가능한 일이었죠. 아니, 그건 내 능력이야. 그녀는 그에게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있는 남자는 왜 이렇게 쉽게 마음을 주는 걸까? 마음을 준 게 아니라 그는 말을 멈췄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 다음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말에 유나는 눈을 감았다. 사랑? 그건 지금 나한테 필요 없는 감정이야. 하지만 그녀는 입가에 미소를 걸쳤다. 그럼 그 사랑 한번 증명해 볼래요? 그날 밤 도윤은 그녀의 방에 머물렀다. 그의 손끝은 조심스럽고 숨결은 진지했다. 그는 진심이었다. 온몸으로, 눈빛으로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나는 눈을 감은 채 속으로 숫자를 세고 있었다. 하나, 둘, 셋. 12 사랑은 그의 것이었고 계획은 그녀의 것이었다. 며칠 뒤 이유는 도윤을 이용해 진호의 개인 비자금 파일에 접근했다. USB 하나만 받아줘요. 아버지 방에 있어요. 그 안에 계약서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도윤은 망설였지만 끝내 가져다 주었다. 이거예요.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며 속삭였다. 이게 시작이야. 이제부터 넌 그 사람을 무너뜨릴 열쇠가 돼줄 거야. 도윤은 그녀를 안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말했다. 나는 당신 편이에요. 그 순간 그녀의 입술엔 냉소가 스쳤다. 그래. 그 말 내 아버지 앞에서 꼭 해줘. 비가 내렸다. 이유는 방 안창문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세상이 고요했다. 마치 숨을 죽인 듯. 하지만 그녀의 안은 요동쳤다. 그 애가 날 사랑한단다. 사랑이라니. 그건 이윤이라는 여자에게도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문이 두드려졌다. 대표님, 저예요. 도윤이었다. 그 목소리는 늘 부드러웠고 따뜻했다. 그게 문제였다. 그 따뜻함은 너무 쉽게 사람을 무너뜨렸다. 유나는 침묵했다. 그러자 도윤은 말했다. 문 열어주세요. 오늘은 그냥 당신 옆에 있고 싶어서요. 문이 열렸다. 그는 젖은 셔츠 위로 비닐 우비를 걸치고 있었다. 이 비 맞으며 온 거야? 네. 왜? 보고 싶어서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유나는 말없이 돌아섰고 도윤은 그녀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날 밤 도윤은 묻고 싶었다. 그리고 끝내 물었다. 당신은 내가 싫지 않아요?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와인을 따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싫지 않아. 그 말 한마디에도 유는 숨이 풀리는 듯 안도했다. 그럼 이건 진심이죠? 그녀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도윤을 바라보았다. 진심일 수도 있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요, 진심을 가장 잘 이용할 줄 알아야 해요. 그 말에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눈앞에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넌 지금 날 사랑해. 그게 너의 약점이야. 약점. 그리고 난 그 약점을 정확히 겨눴고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왔어. 도윤의 입술이 떨렸다. 장난하지 마요. 장난? 나 진심이었으면 좋겠어?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넌 내가 복수의 도구로 만든 가장 정교한 작품이야. 네가 아버지를 믿고 따랐다면 난 여기까지 못 왔겠지. 도윤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게 다예요? 그래. 이제 넌 끝났어. 내가 진심을 주었는데 진심? 넌 진심을 주었고 나는 그걸 받는 척했지.
유나는 한 발 다가갔다. 도윤의 가슴팍을 손가락 하나로 밀었다. 쉽더라. 한 남자 망가뜨리는 거. 순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왜요? 왜 이런 짓을 해요? 그건 말해줄게. 그녀는 뒤를 돌아 창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나는 내 아버지한테 결혼식 날 버림받았거든. 도윤의 숨이 멎었다. 뭐라고요? 드레스를 입고 하객들 앞에 서 있다가 내 아버지가 내 친구 손을 잡고 사라졌어. 유나는 고개를 돌려 차가운 얼굴로 도윤을 바라봤다. 난 그날 죽었어. 정유나는 그날로 사라졌어. 도윤은 무너졌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윤의 시선, 말투, 접근 방식, 그리고 아버지의 이상한 변화들. 당신, 처음부터 아버지에게 복수하려고 나한테 접근한 거였어요? 맞아. 나를 이용한 거야? 응. 너무 잘 써먹었지. 도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런데도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 말에 유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럼 계속 사랑해봐. 하지만 이제 나는 널 버릴 거야. 도윤은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엔 애절함도 분노도 오직 슬픔 하나만 가득했다. 당신은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할 거예요. 사랑도, 복수도, 행복도. 유나는 미소 지었다. 상관없어. 난 너희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러 왔고 그건 거의 끝났으니까. 도윤은 돌아섰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그를 붙잡았다. 아, 도윤아. 그는 멈췄다. 사랑한다고 했지? 그 말 너무 잘 썼어. 고마워. 그날 밤 도윤은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유나는 아무 일도 없던 듯 와인을 들이켰다. 사랑은 사치야. 나는 복수를 택했어. 처음엔 무너뜨릴 생각이었지. 하지만 이젠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어. 유나는 낮게 중얼이며 서류철을 닫았다. USB엔 최진호 명의로 숨겨둔 해외 비자금 자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도윤, 네가 건넨 마지막 선물이야. 넌 날 사랑했지만 나는 그걸 증거로 바꿨지. 그녀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주 기자님 단독건 있어요. 그날 밤 MBC 9시 뉴스던 속보 자막이 떴다. 진성그룹 최진호 회장 해외 비자금 조성 및 허위 수익 보고 혐의로 내사 착수 2017-2024년 사이 계열사 분식회계 정황 확보 서미경 이사 허위 등기 및 횡령 가담 의혹. 기사는 터지자마자 전국을 뒤흔들었다. SNS는 불타올랐고 주가는 폭락했다. 망했다. 씨발. 진짜 망했어. 최진호는 사무실을 엎으며 소리쳤다. 손에 쥔 휴대폰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비서는 이미 퇴근했고 이사들도 잠적했다. 사무실엔 그 혼자 남아있었다. 모니터엔 자신의 사진이 큼직하게 떠 있었다. 내로남불, 부패 재벌 30년, 전 결혼식장 파운설 제조명그. 옛날 치욕의 영상까지 포털 메인에 다시 떠올랐다. 유나는 방 안 소파에 앉아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다. 와인은 열려 있었지만 입에 대지 않았다. 쏟아지네 지금이야. 30년간 준비한 칼, 이제 내 목을 벨 시간이야. 다음 날 오전 덕가 서울지검 서미경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기자들의 외침이 뒤섞였다. 최 회장은 어디 있습니까? 30년 전 파온 진실은? 정유나 씨는 지금 어디 있나요? 그 이름 정유나 그녀는 죽었지만 이젠 살아있었다. 사람들 속에, 기사 속에, 기억 속에. 진호는 도망치듯 병원에 입원했다. 급성 스트레스 반응, 고혈압, 불면, 신경소외약. 유언장 써야 하나, 써야. 침대에서 뇌까리는 그의 손앤수면제가 들려 있었다. 그러나 죽지 않았다. 고통은 살아있는 자에게만 의미가 있으니까. 그 주 금요일 돈 이유는 프레스클럽에 출석했다.
단정한 블랙 원피스, 단발머리, 차가운 눈빛 던 기자들이 물었다. 이 대표님, 진성그룹 사태 관련해서 혹시 내부자 제보자가 있는 겁니까? 그녀는 마이크 앞에서 입을 열었다. 제보자는 없습니다. 단지 정의를 위한 확인이 있었을 뿐이죠. 정의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오래전에 버려졌던 이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우였어요. 기자들의 손이 분주히 움직였다. 누군가는 그녀가 바로 30년 전 예식장에서 버려졌던 신부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녀는 그 질문에 조용히 웃기만 했다. 사람은 이름보다 기억에 오래 남죠. 그날 밤 덕도유는 뉴스 화면을 보며 앉아 있었다. 혼자였다. TV 속 그녀는 강했고 잔혹했고 하지만 아름다웠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당신은 정말 나한테 없구나.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그의 아버지를 망가뜨린 여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중심에서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한 채멍하니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유나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창문 너머 최진호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그는 유나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유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봐, 넌 결국 혼자야. 사람을 버리면 너도 언젠가는 버려져. 그리고 나는 잊지 않아. 유나는 차를 돌렸다. 속도를 내지 않았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자리에서 떠났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떨어졌다. 복수는 끝났는데 왜 가슴이 이렇게 차가울까? 고요한 병실, 하얀 벽, 하얀 시트, 하얀 약봉투. 서미경은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았다. 눈을 깜빡이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숨만 쉬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향해 칼을 들었던 사람이었다. 이건 모든 게 그 여자 때문이야. 그 여자, 정유나. 입술은 떨렸고 말은 헛소리처럼 이어졌다. 진호는 옆 침대에서 머리를 감싸쥐었다. 닥쳐, 그 이름 좀 입에 올리지 마. 왜 무서워. 그 여자가 다 망쳤잖아. 우릴 다 망가뜨렸잖아. 아니야, 우린 이미 썼고 있었어. 그 여자는 그냥 그걸 드러낸 것뿐이야.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어 던졌다. 바닥에 부딪힌 유리컵이 산산조각 났다. 한편 도유는 아파트에 틀어박혀 있었다. 휴대폰은 꺼두었고 노트북도 전원을 내렸다. 텔레비전 화면엔 유나가 기자회견장에서 서 있는 모습이 반복됐다. 그녀는 정말 강해 보였다. 차가운 정장을 입고 한치의 흔들림 없는 눈으로 대중을 압도했다. 그녀가 복수를 선택한 여자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잊을 수 없었다. 왜 당신은 나에게 진심을 준 척했나요? 도유는 결국 집을 나섰다. 그리고 그녀가 있는 호텔을 찾았다. 루시퍼 캐피탈 한국 지부의 스위트룸 너트. 그는 프론트에 신분증을 내밀었다. 이윤 대표님 만나러 왔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안내했다. 문이 열렸다. 유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검은 정장 바지, 셔츠 단추는 한두 개 풀려 있었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도윤을 보며 말했다. 왔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 걸음 다가와 물었다. 다 끝난 건가요? 그래. 이제 진성그룹은 매각되고 너희 가족은 법적 처분받겠지. 이제 당신은 편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모르겠어. 도유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 앞에 앉았다. 전 당신이 복수하는 이유를 이해해요. 그렇다고 제가 덜 아픈 건 아니지만 당신이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 이젠 정말 알아요. 유나는 눈을 피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여전히 사랑해요. 그 말에 유나의 손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동정이고 죄책감이야. 아니요. 도윤은 목소리를 높였다. 난 당신이 날 이용했다는 걸 알아요. 날 속였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미친 사람처럼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도윤아, 넌 나한테 너무 위험한 사람이야. 왜요? 넌 내가 끝까지 괴물이 되지 못하게 해.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난 복수를 위해 살아왔고 그걸 끝냈어. 근데 너만 보면 내가 그냥 여자로 돌아갈 것 같아. 그게 뭐가 나쁜데요? 난 감당 못해. 지금의 난 누구를 사랑할 자격도 사랑받을 가치도 없어. 침묵던 한참 후 도윤이 천천히 말했다. 그래도 기억해요. 뭘?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이 누군가의 복수를 녹였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돌아갈게요. 도윤, 그가 돌아보자 그녀는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은 문을 열었다. 그리고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처음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웠다. 슬픔을 아는 어른덤 상처를 안고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 유나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걸 닦지 않았다.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인간으로 만들려고 했어. 하지만 나는 그 손을 밀어냈지. 그래, 난 이대로 살아야 해. 사랑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이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진성그룹은 매각됐다. 최진호는 법정 구속 서미경은 정신병원의 격리조치 언론은 차츰 관심을 거뒀고 세상은 언제나처럼 다음 스캔들을 향해 달려갔다. 그 복수극의 중심에 섰던 유나는 그저 다음 뉴스거리 중 하나일 뿐이었다. 유나는 조용히 짐을 정리했다. 고급 정장, 서류철, 노트북, 그리고 작은 금고 안에 넣어뒀던 진주 팔찌 하나. 그건 30년 전 결혼식 날 어머니가 채워줬던 마지막 선물이었다. 딸이니까 그 어떤 날보다 빛나야 해. 그때는 그 말을 믿었다. 그 말을 믿고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빛나는 날, 그녀는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봄도 끝자락이었다. 유나는 커튼을 열고 창가에 섰다. 세상은 흐릿했고 불빛들은 하나둘 꺼져갔다. 마치 그녀의 감정처럼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해외지사 담당자에게. 루시퍼 한국지사는 철수해요. 기획 투자 종료. 남은 자산은 정리하고 재단 설립하세요. 재단이요? 이름은 유나 프로젝트로 해요. 혹시 고인이신 분, 성함에서 따오신 건가요? 유나는 웃지도 않고 말했다. 맞아요. 그 사람, 이제 정말 보내주려고요. 몇 주 뒤, 그녀는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다. 기차역도 없는 외진 바닷가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민박집. 유나는 해변을 걸었다. 신발을 벗고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기까지 왔네 30년.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흰 천에 감싼 무언가를 꺼냈다. 그건 그날 입었던 웨딩드레스 조각 덧 치맛단은 이미 누렇게 변색됐고 레이스는 찢겨 있었다. 너는 참 오래도 버텼다. 나랑 같이. 그녀는 드레스를 바위 위에 놓고 성냥을 꺼냈다. 불이 붙었다. 작은 불씨가 천천히 치맛단을 태우기 시작했다. 레이스가 검게 타들어가고 실루엣이 녹아내렸다. 바닷바람은 찼고 불꽃은 소리 없이 춤췄다. 그녀는 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정윤아 떤따 너 이제 괜찮아. 그만 고통받아도 돼.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날의 자신을 떠올렸다. 예식장 한복판에서 모두의 앞에서 버려졌던 순간 사람들의 비웃음, 셔터 소리, 드레스를 질질 끌며 길바닥으로 쫓겨났던 그날. 그날 죽었던 내가 지금은 널 태우고 있어. 난 살아있고 넌 이제 사라지는 거야. 불이 완전히 꺼졌을 때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다.
드레스는 재가 되었고 바닷물은 그 위를 천천히 덮었다. 마치 그 모든 상처를 덮어주는 듯. 민박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웠다. 불도 끄지 않고 커튼도 닫지 않았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다. 아침이 밝았을 때 그녀는 일어나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나도 살아야겠지. 복수는 끝났고 사랑은 지나갔고 이름은 불태워졌고 이제 남은 건 그저 살아가는 것뿐에 멀리 어딘가에서도 유나가 남긴 작은 재단 소식을 접했다. 유나 프로젝트, 여성 피해자 지원, 및 자립재단.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지금 어딘가에서 새 이름으로, 새 삶으로, 새 계절을 살고 있을 것이다. 하얀 건물이 눈앞에 서 있었다. 서울 강남 제호텔 예식장. 30년 전 정유나가 버림받았던 그곳. 그때의 붉은 러그, 기둥의 대리석 마감, 2층 발코니에 매달려 있던 백합 장식.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아니, 모든 것이 그대로 보였다. 유나는 30년을 돌아 스스로 이곳에 다시 섰다. 대표님 준비되셨습니다. 사회복지재단 주간 행사. 여성 회복과 자립을 주제로 한 기념 강연. 그녀는 연단 뒤 대기실에 서 있었다. 스태프가 말했다. 이번 후원자로 대표님 성함을 밝혀도 괜찮을까요? 유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아뇨. 그냥 한 명의 회복자라고 해주세요. 드디어 무대 위 떴 조명이 그녀를 비췄고 관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단상 앞에 서서 마이크를 조정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전 이 자리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객석에서 탄식이 흘렀다. 몇몇은 속삭였고 누군가는 눈을 떴다. 그날 저는 예식장 한복판에서 신랑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제 옆에 있던 들러리는 그 신랑의 손을 잡고 사라졌고 저는 드레스를 입은 책일 바닥으로 쫓겨났죠. 모든 사람이 절 비웃었습니다. 기억도 존엄도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어요. 그녀는 물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저는 한 여자로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30년을 돌아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수를 원했느냐고요? 네, 원했습니다. 하고 싶었고 실제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 끝에서 제가 마주한 건 승리가 아니라 내 안의 공허함이었습니다. 누구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유나라는 이름으로는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상처받은 여자였습니다. 지금 저는 그 상처를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객석엔 침묵이 흘렀다. 감히 말을 붙일 수 없는 고요한 경외감. 그때 관중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도윤이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엔 원망도, 미련도, 기대도 없었다. 그저 존중. 그녀는 잠시 시선을 맞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 사랑이 나를 구했어. 비록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연설을 마친 유나는 무대를 내려왔다.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고 취재진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대표님, 앞으로의 계획은? 그녀는 짧게 말했다. 조용히 살 겁니다. 이름 없이, 목소리 없이. 그럼 그때의 상처는 이제 치유된 건가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상처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덮어줄 수는 있죠. 누군가의 손길로 혹은 스스로의 용기로. 밖으로 나서자 햇살이 따스했다. 그녀는 햇빛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30해 걸렸네. 내가 다시 사람으로 서기까지. 그 순간 멀리서 한 아이가 엄마 손을 놓고 넘어졌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뛰어갔다. 괜찮니?
아이의 손바닥엔 작은 상처가 생겨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손을 닦았다. 조금 아프지만 곧 괜찮아질 거야. 아이의 눈동자가 그녀를 올려다봤다. 마치 그녀가 잃어버렸던 시간 속 무언가가 다시 살아난 듯.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복수도, 증오도, 이름도, 모든 불꽃이 지나간 그 자리에 남은 살아 있는 사람 하나뿐 더, 그리고 그 사람이었다. 정윤아가 아닌 지금의 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